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부동산 협상이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부분을 예전에 리뷰를 했고 나머지 절반을 지금 리뷰하려고 가져왔거든요. 한 번에 리뷰하기는 좀 부족한 책은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부동산 협상 관련 최고의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입자의 지위로 있든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 부동산 관련 협상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최소 수천에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세입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노하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얻은 만큼 다른 쪽이 잃는 공식이 부동산 협상에서는 둘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없는 방식이 이제 부동산 협상에서는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이 깨우치게 되어서 부동산 협상이 밀리지 않는 그런 멘탈이 되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 덕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막 선글라스 한번 써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 이 책 뭐야 라고 해서 볼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전 투자를 하신다면 이 책은 더없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부동산뿐이 아니라 인생 모든 협상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집을 사러 가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러 갈 때 매물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DC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집을 파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이. 남편과 상의를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절대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 낭비다. 정중히 거절하고 빨리 내보내라 라고 해요. 반대로 제가 파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이 자꾸 막 사겠다고 해요. 깎아달라고 안 하고 바로 사겠다 했을 때 내가 좀 싸게 파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반대로 가격을 올리고 싶을 때는 남편이 반대해요. 남편이 뭐 1억 5천에는 안 된대요. 1억 6천에 팔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핑계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동산 협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도 지금 이 책에서 굉장히 지금 잘 안내가 되어 있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 책은요, 경매로 낙찰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협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이제 편지 같은 걸 남겨놓는 거죠. 새벽에 언제 집행이 되니까 그 전에 귀중한 물품, 깨질 물품을 치워놔라. 이렇게 한 거는 어디다 보관이 될 거다. 언제까지 연락을 했을 때 집행을 중지할 수도 있다라고 다소 무섭게 법적으로 보내는 거죠. 대화가 안 되면은 법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서신이나 내용 증명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식도 이 안에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양보를 하고 착하게 하다가 정말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세입자 포지션을 넘어가면은 집주인이 착하면 좋은데 나쁜 집주인도 많아요. 저도 이제 전세를 저도 8년을 살아가지고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집주인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인 아주머니 요구에 당당히 거절을 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면 주인 아주머니가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신혼 때는 너무 이렇게 세입자인데 착한 세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가 단 열쇠 있죠. 그거 떼가려고 했더니 그거를 떼가면 어떡하냐고 놓고 가라는 거예요. 어이없죠. 내가 달아놓은 그 번호키. 자기들이 원래 달려있던 건 되지도 않는 되게 낡은 번호키였거든요. 근데 나 어리고 잘 모르니까 그냥 네 이러고 놓고 왔잖아. 그냥 그죠. 자, 이렇게 당신의 대책 없는 양보가 상대의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내가 딱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런 이득을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협상의 핵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땅을 보러 갔대요. 근데 7억 5천만 원에 나온 것을 깎아달라고 했더니 7억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5천만 원 싸, 내가 깎아놨어. 라고요. 그리고 잔금 일자를 더 빨리 하면 7억에서 더 깎아서 6억 7천까지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인터넷에 그 매물이 똑같은 게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주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은 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6억 7천, 7억 5천에서 6억 7천까지 싸게 깎았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은 6억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였죠. 자, 크게 부르고 크게 깎아주는 전략이 부동산에서 건물을 잘 파는 전략입니다. 땅이나 건물을. 가격을 깎는 맛에 빠져 실제 가격을 치밀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깎는 맛을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저는 시세보다 비싸도요, 가치가 있다면 삽니다. 시세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실제 가격 자체를 모르고 산 거죠. 바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세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할인 분양 좋아하지 마세요. 할인 분양이 무슨 소용이야. 30% 할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협상을 할 때요, 마지막까지 양보를 할 때는 마감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마감 시간에 양보가 이루어진대요. 마감 시간이 없는 약속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조만간 밥 한번 먹읍시다 라는 이런 말은 허공 속의 외침이죠. 약속이나 양보나 그 시한이 명시적일 때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된다. 자, 여러분, 빨리 나가주세요가 아닙니다. 2월 중에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몇 월 며칠까지 나가주셔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 전세로 살 건지 월세로 연장하실 건지 결정해 주세요. 이것을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냥 시간이 흐릅니다. 답답해요. 기한을 줘야 상대방도 빨리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거나 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어요. 명도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을 바꾸거나 안 할 수도 있겠죠. 상대편이 마감 시한과 최후 통첩을 어겼을 경우 내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밝혀야 한다. 막연하게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크게 고생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협박은 그저 협박일 뿐이다. 상대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법률적 타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제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실제 일어날 수 있고 상대 역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법적으로 어떻게 민형사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동을 밝혀야 합니다. 자, 마감 시한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최대한 빨리 이런 용어는 좋지 않아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 다음 주 이런 표현도 쓰지 마세요. 예. 날짜를 정확하게 9월 30일, 10월 31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협상을 이 마감 시한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협상. 그냥 부동산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 자, 우리가 만약에요, 부동산에 가면요, 금매를 되게 사고 싶어 하죠. 금매를 하면 좋겠죠. 근데 무엇이 금매인가? 이게 그 가짜 금매인지 진짜 금매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 책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금매라고 할 때는 4가지만 물어보면 된대요. 첫 번째는 금매의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유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현실성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상대가 가능한, 빨리 이런 식으로 기한을 말하지 못할 때는요, 금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날짜가 있습니다. 네. 이사를 언제까지 가야 한다. 다음 집을 구해놔서 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 혹은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금매 가격이 얼마인가? 시세보다 얼마나 싼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일시불로 잔금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빨리 내가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싸게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시간이 급한 사람이 추가적인 DC를 안 해준다면 과연 급한 상황인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달 후에 잔금을 하나, 2주일 후에 잔금을 하나, 가격이 같다면 이것은 금매가 아니겠죠.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만 금매인지 진짜 금매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을 알아봤더니 10월 1일까지 무조건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그래서 매도인의 마감 시한을 알았어요. 매수자인 내가 저거 10월 1일까지 쟤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구나. 어떤 사정으로 라고 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고요. 협상을 내가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급하고 나는 급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매의 사유를 누설하는 것은 당신의 마감 시한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금매 사유를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내가 금매 사유를 듣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내가 파는 사람이라면 누설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금매 사유를 들었을 때 가격을 후려칠 수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에 후려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제 책에도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팔 때는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이게 다 부동산 협상이에요. 정말 여러분 1,000만 원 혹은 몇 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땅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잘못 사면 억 단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세입자는요, 부동산 협상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부동산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우리가 전세를 낀 채로 사고 팔 때 집을 사잖아요. 세입자한테 제가 새 집주인이니까 저랑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씁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입자가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새로 써야 되는데 이제 나랑 쓰자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새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매수인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매매 계약서 따위는 믿지 않겠다. 넌 주인이 아니다. 난 너랑 절대 안 쓴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새로 등기가 나오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대요. 근데 그 날짜에 이미 임대차 만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아마 임대차 만기를 맞춰서 이렇게 매도를 했겠죠. 세입자가 더 산다고 했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대요. 지난번 주인과 보증금 얼마로 나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라고. 당신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나는 예전에 쓴 이 계약서로 계속 살겠다라는 거죠. 자, 묵시적 갱신이 무엇이냐? 나가기 한 달 전까지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던 계약서로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옛날 계약서로. 그래서 2년 동안 더 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한 법입니다. 세입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법이죠. 이것을 악용한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문자 메시지로 정확하게 남겨놓든가 해야겠죠. 당신은 나랑 새로 계약서를 씁시다. 당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증거를 남겨놓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악질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부동산 협상을 할 때는요. 말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라고 해요. 입에 자물쇠를 채운 듯 듣기만 하고 거의 말이 없는 상대와 협상을 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런 상대를 만나면 그가 큰 요구 조건을 들먹이지 않아도 까다롭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초보 협상가라면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듭니다. 여러분이 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습니다. 협상을 할 때는. 말을 안 하고 심리 싸움을 하는 거죠. 중요한 말을 툭툭 던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나는 1,000만 원을 깎아주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라고 부동산에 앉아서 버팅기고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중개사가 막 매도인을 설득했는데 매도인도 깎아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중개사는 거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수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부동산에서 그 물건을 팔려고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당장 그 집을 샀다고 합니다.
자, 거짓인 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고 따지고 하다가 이게 진짜일 경우에 내가 그 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세입자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집을 봤는데 전세금이 좀 비싸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슨 아파트 23평 전세 있나요? 라고요. 자, 만약에 그 물건이 저층이라면 누가 만약 전화를 해서 저층을 찾고 있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그쵸.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투자를 했는데 세입자가 앉아있다. 그럼 여러분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그 물건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세입자가 결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안 거주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정말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요.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남보다 먼저 가지기 위해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그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 희소성의 법칙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사들이 매물이 없습니다만 딱 한 개가 남아있다고. 강남 투자자들이 싹 쓸어가서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방에서 버스 타고 왔어요. 라고 해요. 뭐예요? 몇 개 안 남았다. 하나밖에 없다. 이 물건을 보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찰가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높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뭐예요? 물건은 하나인데 사는 사람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비싸도 사게 됩니다. 이런 전략에 말려들 수 있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누가 분별해요?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중개사는요, 사는 사람한테는 오른다고 하고요, 파는 사람한테 떨어진다고 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래야 중개를 성사시킬 수 있어요. 마감 시한을 설정해서 설득하는 법입니다. 조금 전 다른 아주머니가 보고 갔어요. 너무 만족해하면서 4시에 와서 계약서 쓴대요. 지금 2시니까 하려면 빨리 하셔야겠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저는 이런 책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에 휘말리지가 않아요. 이게 다 전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면 휘말려요. 어머, 어떡해. 나 이 집 마음에 드는데 빨리 계약해야겠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안 사요. 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진짜 좋다면 저는 바로 이제 계좌에 돈을 쏴버리죠. 종결을 가장한 전략이 있습니다. 전셋집을 보고 있는 임차인에게 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방은 이쪽으로 하면 좋겠네요. 가구는 침대는 여기다 놓으면 좋겠네. 이사는 며칠 날 들어오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 집을 보고 있는 임차인은요, 이 집에 이사를 오겠다 안 오겠다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해요. 이사는 며칠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계약을 하게 하는 이 전략을 바로 종결을 가장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거나 그럴 때 막 손님 뭐 사이즈 뭐 찾으세요? 막 이렇게 마치 막 그냥 막 살 것처럼 얘기를 하죠. 구경만 하는데.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막 봉지에 막 담고 막 이러잖아요. 물어만 보는데 이게 바로 종결을 가장한 전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략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라면 이사 들어올 날짜는 언제로 할 예정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사무실 가서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전략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실전에서. 저는 제가 집을 살지 말지는 뒤에 가서 협상하는 거거든요. 더 깎아야 되니까 나는 흠집을 잡고. 근데 앞에서 언제 잔금 언제 치를 거예요? 언제 이사 올 거예요? 막 가구 배치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잘 봤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리고 협상 무조건 뒤에 가서 합니다. 왜? 앞에서 마음에 드는 척, 좋은 척, 이사 언제 온다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저희 협상 전략도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을 간다에 많이 써놓은 게 이 책으로 공부하고 제가 실전으로 겪은 거를 많이 해놨죠. 어떤 100억 원대 갑부는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데요, 계약서를 막 찢어버린대요.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 가격이 아니면 안 팔겠다. 막 이렇게 찢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할게요. 계약금을 미리 조금 일부를 주고요. 얼마에 이걸 거래하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로 약정을 하고 나서 만나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냥 사기로 하고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라고 하면은 만나서 매도자는 가격을 올리고 막 이렇게 좀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금액을 자꾸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격을 정하고 만나세요. 아까 말한 묵시적 갱신 이야기 좀 할게요. 전세금이 갑자기 오를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현재 세입자를 나가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기를 분명히 밝히고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나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 끝났으니까 나가세요라는 말을 구두로 하면 요즘 뭐 문자 메시지 있긴 하지만 구두로 하면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통장에 돈을 좀 주는 거예요. 나갈 사람이니까 이 집으로 새로운 집, 이 돈으로 새로운 돈을 구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좀 이렇게 악질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사비, 막 중개수수료, 합의금을 달라고 뜯어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집을 사고 팔 때는요, 특약사항에 이런 걸 적습니다. 현 임차인의 명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전에서. 그래서 명도를 여러분 내가 하면 좋아요? 상대방이 하면 좋아요? 상대방이 하면 좋죠. 그래서 현 임차인의 명도는 누가? 임대인이 상대방이면 임대인을 쓰고 뭐 매수인이면 매수인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계약서를 쓸 때 훅 들어가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치권 얘기도 있어요. 뭐 채무자, 낙찰자 막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은 넣지 않았어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건물에다가 유치권 막 빨간 글씨 써놓고서 막 들어가지 마세요 써 있습니다. 유치권은요, 진정한 공사 대금,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대금이지만 채무 관계이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유찰을 막 시켜서 3자를 동원해 그 좋은 건물을 헐값으로 낙찰받기 위해서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겁을 줘서 이사비라든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공사 대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10분의 1도 안 돼요. 유치권이 진짜로 성립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큰 손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진짜 평생에 한두 번 거래할까 말까 하는 여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깨지면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협상은 꼭 공부해야 됩니다. 김유라가 제가 예전에 닉네임 복부인이었어요. 복부인으로서 정말 추천하는 책 부동산 협상 가져왔습니다. 앞부분은요, 김유라 부동산 협상이라고 검색하면은 다른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